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도사 권영길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도사가 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저 이야기가 유튜브로 이렇게 쭉 방송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용어들을 다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안 나가면은 낯선 용어들을 이렇게 좀 쓸까 했는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도사가 되기로 했냐? 제 모든 삶을 바쳐온 그런 삶의 끝에 다시 한번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9살, 10살 물에 붙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다가 젊은 날에 돌아가신 저 아버님의 삶이 저희 평생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돌아가신 그때 그 고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삶이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 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랬습니다. 모두 다 골고루 잘 사는 게 뭐가 죄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다가 지리산 속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그걸 잘 알아라. 골고루 잘 산다는 게 그때서부터 내 생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생각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하면서 저는 평등 평화의 길에 몸을 이렇게 바쳤던 겁니다. 그 평화의 길은 내 생명을 지키는 그 길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길이고 같습니다. 그 이전에 평등하다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꿈 아니냐. 그래서 평등 평화가 꿈이었고 그 끝에 노동조합 운동에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거쳐서 민주노동당 대표에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저 영혼의 반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권영길의 영혼의 반이었던 민주노총 또 반이었던 민주노동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참으로 안타깝게도 민주노총도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고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만들었던 그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됐냐.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 평생을 9살 때부터 내 삶 지금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나대로 시작해보자 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전도사가 되자. 그렇게 하는데 오늘 참으로 우울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우울한 생각입니다. 화물연대 투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화물연대 이
파업으로 어떻게 될 거냐. 조금 전에 제가 양경수 위원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저는 언제서부터 투쟁이라는 대신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다. 끝나지 않았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그 윤석열 정부의 전쟁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화물연대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를 뭐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하고 하는 화물연대가 목표고 그거였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한국 사회를 되게 바꾸겠다. 어떤 한국 사회였냐? 진보 세력이 집권하고 있고 진보 세력이 이렇게 잘못 만든 이 한국 사회를 나 윤석열이 그리고 보수 세력이 완전히 바꾸겠다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장 걸림돌이 뭐냐? 민주노총이다. 그 민주노총에 대한 이 공격이 이제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 그 화물연대를, 즉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연대하고 전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백기투항되도록 만들지 않았냐. 오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총투표가 있습니다마는 뭐 결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안타깝게도 윤석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걸로 이미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노총 안에서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산별 조직체에 대한 본격적인 이 제재, 규제, 파괴 이게 시작될 겁니다. 단순히 음모적 공작적인 게 아니랍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국가 권력을 수반해서 공권력을 수반해서 수사권이 있는 공권력을 수반해서 즉 경찰이라든지 뭐 국가 권력을 수반해서 민주노총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한 조직에 대한 게 시작이 될 것이다.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연맹에 대한 공격이 시작돼서 민주노총을 거의 말하면 힘못 쓰는 것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의 목표다 이거지. 민주노총만 없으면은 한국 사회가 보수 세력의 더 완전한 지배로 들어간다.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다시 한번 활개를 친다. 하는 이걸로 지금 과자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맨 마지막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방법이 경로가 어떻게 되겠나. 하나는 민주노총 조직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이제서부터 정말로 해가는 것이다, 이거지.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한 바퀴 하고
민주노총의 말하면 노동자 투쟁이라는 조직이 한 바퀴하고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수레가 있으면은 바퀴 하나만 가지고는 수레가 굴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레는 뭐냐? 수레는 바로 세상이다. 이게 세상. 그래서 민주노총은 창립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이다 그랬습니다.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이 창당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이다. 이렇게. 단순히 우리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세상을 바꾸자는 거냐? 즉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에 시들어 있고 자본주의에 병들어 있는 그리고 한 40년 동안 본격화돼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르고 있던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던 그게 표현화된 정책들 신자유주의 정책이 판치는 이 한국 사회를 이 세상을 바꾸자. 누가 바꿀 거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즉 노동자가 만든 정당 민주노동당이 만든 정당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거를 누가 잘 알고 있느냐?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의 핵심부 미국 월가에 있는 그 핵심부 월가와 함께하는 미국 역대 정권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가릴 것 없이 클린턴이나 부시나 가릴 것 없이 월가와 미국 정권의 핵심들이 함께하고 세계를 이렇게 지배해왔던 거고 한국에서는 뭡니까? 일제 친일 세력이 이후에 쭉 잡았던 매판 세력들, 친무 세력들 이게 한국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거지. 이걸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를 지켜내고 꽃피웠던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를 새롭게 바꿔서 말하면은 자본주의 보수 세력의 기득권화를 영구히 끌고 가고자 바라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거야. 그 진앙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이거죠. 한국 안에서 뭐가 제일 걸림돌은 민주노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96년, 97년 총파업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미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했냐를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들이 권영길에게 가해진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아까 말씀드린 진보 정당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포괄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노동 조직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가려면은 수리가 굴러가지가 않는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개념이 뭐냐,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뭐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자료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역사의 주인이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도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역사의 주체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거 노동자 그러니까 맞죠? 안 돼? 저는 민주노총을 만들 때부터서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부터서 민주노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때서부터 용어를 그냥 손쉽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제가 정리한 건 있습니다. 노동자가 정치 주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인이 되는 거야? 민주노총이 정치 세력화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분명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노동자가 중심에서 정당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거다. 노동자가 중심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어떤 거였나? 아까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즉 노동자들이 정당 만들고 우리가 국가 경영하자. 우리가 국가 운영 주체가 되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진전이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말하면 우리의 뜻을 어떻게 배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저 핵심은 진보 정당, 현재 있는 진보 정당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현재 있는 진보 정당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정당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거 있잖아요. 혁명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거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단된 이 땅에서 정말로 노동자들이 무력을 통하지 않더라도 혁명을 통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그 국가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노동자 대중과 함께 해야 되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대중의 힘이 결집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 정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국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원내 교섭단체만 구성이 되면은 집권의 길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그렇게 가자 하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아까로 화물연대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왜 여기 그거냐. 결과가 여러분들 오늘 정치위원장들 모였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와해 붕괴시키기 위해서, 약화를 넘어서서 와해 붕괴시키기 위해서 가해지는 앞으로의 이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까지와 저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따라서 그 한 줄기에 대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갖고 있으면서 예를 하나씩 들겠습니다. 저 아까 11시부터 12시 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 11시 15분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 조금 더 끌어도 봤습니다. 일본 사회당이 몰락을 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기 전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할 때, 그때서부터 제가 일본 사회당 핵심 인사들, 일본 노동운동 핵심 인사들, 제가 만나는 일본 노동 핵심 인사는 이른바 60년대 총 들고 서로 죽이고 살고 혁명하자고 총 들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교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안보 투쟁을 겪어서 이렇게 쭉 가서 제가 90년대 초반까지 만날 때만 해도 일본 사회당이 그 집권을 바라보는 당이 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그러면은 제1당은 아니지만은 일본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당. 그런데 그 사회당이 그 이후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시대도 국제 환경 따라서 했고 당명도 사회민주화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왔다가 지금 사회민주당이 얼마 전 선거에 뭐 중의원,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한 명의 당선자도 나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한 명이었어요. 제가 늘 만나던 분이 이제 오키나와에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없고 지사가 이번에 저기 사회당은 자민당은 아니지만은 반자민당이 당선됐어요. 참여연 선거에서도 당선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의 간사장을 맡고 있는 핫도리 간사장이 여기 총력을 기울여서 법적 소멸이 안 되게, 즉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1몇 %인가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사생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던데 한 열흘 전에 국고보조금 받는 명세서를 저에게 보냈어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얼마 나오게 됐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리는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회당이 한때는 연정이지만은 무라야마 총리가 갈 때 연정을 하고 집권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당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다.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결정적 계기가 일본 노동운동의 변화, 약화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 노동조합 총연맹은 일본 노동조합 연합이래 가지고 일본말로 랭고라고 그러는데 연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연합 이전에는 뭐냐? 사회당이 집권 세력이 됐을 때는 총평이 일본 노동운동을 좌우했어요. 일본 노동조합 총평이에요. 약칭 총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도매이라 가지고 동맹이 있었어요. 일본 노동조합 동맹.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개적인 거라서 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이고 세상을 즉 이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자본주의의 병든 세상을 바꾸자는 그게 일본 총평이거든. 총평. 그 전에서 또 하나의 노동조합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총평과 동맹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고 총평의 힘이 극도로 약화가 됐습니다. 그 랭고에서 연합에서 그래도 총평 때 있었던 것을 그 정신을 받들고 지켜주는 게 두 개의 노조가 있어요. 그 받들고 지켜주는 건 뭐냐? 노동자들이 뭐냐? 임금 인상 투쟁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건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임금 인상의 문제, 노동조건의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데는 정권 아니냐? 권력 아니냐? 그런데 현재로 보면은 이 자본주의 자민당 이 세력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돌리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바꾸자는 게 우리 총평이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통합하고 나서 극히 줄어져 버렸습니다. 안에서 연합에서 받드는 게 일본 자치노, 지방자치, 우리로 치면 공무원노조,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정교조, 일교조 이 두 개가 그나마 목소리를 내서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게 힘을 못 썼어요. 이 힘이 적극적으로 약화되면서 사회당도 약화되고 사회당이 거의 약화되니까 노동조합 총연맹 그 랭고도 더욱더 보수화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본 노동운동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진보 정청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981년에 미국에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82년에 미국 항공사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갔어요. 16,000명 조합원의 항공사 노조였습니다. 들어가니까 레이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 노조에 취했던 것처럼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은 전부 해고하겠다. 그래서 복귀 명령 내려서 16,000명 파업 들어갔는데 1,300명이 업무에 복귀했어요. 1,300명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복귀 안 하면 해고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레이건이 어떻게 했냐. 그 당시로 이렇게 볼 때는 미국의 AFL-CIO 우리로 치면은 노동조합 총 연맹이죠. AFL-CIO는 민주노총이라도 볼 수 없고 민주노총 반 또 다른 노총 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AFL-CIO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감히 항공사들을 이걸 걸 해고를 시키겠냐. 13,000명 그러니까 1,300명 들어간 것 말고는 전부 해고를 시켰습니다. 8월에 파업 시작인데 10월에 항공사 노조가 백지를 들고 했습니다. 해산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해산이요. 그것으로 끝났냐. 바로 레이건의, 즉 뉴욕 월가의 신자유주의 이 정책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해서 뭡니까? 금융개방. 한국에 우리 97년에 왔잖아요. 금융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해서 이게 미국 사회를 그때서부터 미국 내에는 진보 세력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미국 진보 세력이 그 이후에 돼가지고 힘을 못 쓰고 미국 사회가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이렇게 되었다. 영국에서 대처가 1979년에 집권하고 87년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영국병을 치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산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와 장관들,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제2의 대처가 되겠다. 대처.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대처 광산노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굽힘없이 1년을 싸워서 그 광산노조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눌렀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대처와 레이건이 손잡고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세계에 퍼뜨려서 오늘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 강좌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결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과 같은 이런 노동조합 분명하게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내걸고 강령에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출발했을 때처럼 산별노조 건설, 사회계획 투쟁,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내걸었는데 이런 민주노총이 함께 하나 가고 그 노동조합이 만든 정당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을 깨트리는 게 이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신한국당 때도 봤고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보고 또 심지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봤지만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 오늘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여러 차례 되풀이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거대하게 밀려오는데 어쩌냐? 저는
저는 민주노총이 지금서부터 두 개를 이렇게 내간다면은 오히려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충분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런 단결력을 갖고 있다.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다. 그런 투쟁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노총입니다. 그 민주노총이 이제서부터 시작한다면은 뭡니까? 아까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결심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그 월드컵 우리 국 대표단이 내걸었던 게 뭐였습니까?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단 없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프로 게이머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를 오늘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노동자 정치 세력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마당에서 어렵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위기에 처해는 게 사실이거든요. 화물연대 결과에서 우리는 그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복귀할 필요 없이 이것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는가?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닥쳐있는 민주노총이 지금 닥쳐있는 이 위기적 상황, 우리 위기에 처했다 인정을 하고 아니야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은 허풍이 된다고 잘못하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허풍이 아닌 겁니다. 그럼 위기다. 진보정당도 그렇다. 진보정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돼가지고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대해서 갈려진 4개의 정당 일일이 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 정당이 그때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네.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되돌아가 보자. 그래서 민주노동당 되돌아보기라는 그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되돌아갈 때는 민주노총을 만들 때 어떻게 됐냐? 좀 이따가 다시 되풀이 하겠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내는 아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 운동이나 한다고 하고 내거는 이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개인적 관계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1992년 부릅니다. 1992년에 어떻게 됐어요? 전두환 세력하고 노태우가 6.29 온가 그거 해가지고 했습니다. 바뀌는 줄 알았더니 다시 전두환 군사 세력의 정권, 노태우 정권이 이렇게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끝에 이제 또 가서 92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떨어지고 그 무렵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 위원장, 우리하고 같이 새로운 민주 정치 세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김대중 백민당인가 뭐 그럴 텐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민주당에 몇몇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양심설이고 진정한 민주 세력이다. 그러니까 민주운동했다는 사람들이죠. 이 손잡고 권 위원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권 위원장이 들어오면은 우리 엄청난 힘을 가진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한다. 그럼 뭐 할 건데?
나는 내 평생의 꿈이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맹을 탄생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고 또 노동자가 중심이 된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다. 권위원장, 그거 안 돼. 꿈도 꾸지 마. 아니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이 저희 거대한 평민당 세력과 갖고 우리가 접수도 하고 그 안에서 그 힘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집권 가고 그것도 일부분 가지고 나가서 그 힘 가지고 진보 정당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때 그거 그림으로 보면은 제일 가능하다. 근데 그 절대로 안 돼. 진보 정당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어야 되고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 되려면 어렵지만은 다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해야 돼. 그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런 여기서 어떻게 지내? 진보 정당 만들려고 이렇게 다닙니다.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일어나면 기적이다. 기적은 말로만 있는 것이지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 10,000명이 될 때 우리는 창당 선언할 것이다. 헛꿈 꾸지 마라. 또 한 사람은 이름 덜먹이면 금방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인데 이름 덜먹이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해왔다 그러고 그 후에 뭐 여러 길을 걸어서 지금 이름이 많이 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형님, 그것 때문에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이렇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형님보다도 내가 더 치열하게 노동 현장에서 가고 내가 보안사도 끌려가고 온갖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요, 돈 내고 그 정당 만든다고? 에이, 아니야. 두고 봐라. 그 사람 장 안 지어주고 있어요, 좀 손에. 좀 만나면은 장지지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예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해냈지 않습니까? 해냈어요. 10,000명은 아니지만은 창당 선언할 때 8,000명이었습니다.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 그 끝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과. 실패했는데요. 노동자 정치 세력과 실패했습니까? 노동자 정치 세력과 실패했다는 건 민주노동당 실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주노동당 실패했나요? 다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1차 노동자 정치 세력과 즉 민주노총이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그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민주노총이 분당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분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부절끼리 갈등이 일으키고 싸우다가 분당했잖아요. 국민들이 노동자가 만든 진보정당 이거 안 돼.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이거 우리 못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지지를 안 해서 표를 못 받아서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분당이 될 시점에 지지율이 22%까지 갔어요.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걷어차버렸어요. 그것도 창당된 지 7년 만에 2008년에 일자 분당되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은 왜 분당이 되었냐? 분당이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당이 되었냐? 민주노동당은 정말 실패했느냐?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오늘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2000년 1월 30일에 창당됐잖아요. 총선거가 바로 사서 2달, 석 달도 안 돼서 총선거 있었습니다. 총선거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
이걸 우리 국민들도 지금 모르고 있고 국민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한 분들도 다 모르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주 5일째 보수 정치인권들이 던져준 겁니까? 지금은 누구나 지금 노동시간 문제가 중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금요일 오고 주말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에서부터 그랬습니까? 민주노총이 창립되면서 주 5일째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고 싸우고 민주노총의 힘으로 주 5일째 정치하자 이렇게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그 민주노총의 투쟁과 민주노동당이 하나가 있어요. 수레가 바퀴가 두 바퀴 돼서 그래서 그게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법제화가 된 겁니다. 이 주 5일제를 만드는 엄청난 걸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이 했는데 그걸 우리 조합원들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과 뭐 하는데 당 만나서 뭐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요. 노동시간의 문제 있잖아요. 최저임금 문제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사회적 의제를 한 겁니까? 민주노총이 한 겁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안 된다. 최저임금 액수가 지금 뭐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틀을 만들었잖아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걸 우리 민주노총이 해내고 민주노동당이 해놨는데 이게 왜 실패했냐는 거죠.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적 의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게 누굽니까? 민주노총이었고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이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될 때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걸 갖고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민주노총이 온 힘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이 아주 싸웠습니다. 10명의 의원은 나중에 조성수 의원의 의원 뺏긴 바람에 9명이 됐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끝까지 이렇게 틀어지는 게 그때 틀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공격을 이 노무현 정권, 노동자 배신한 정권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국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이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느냐? 이 좋은 법이라는 게 파견제, 기간제는 만 2년 근무하면은 무조건 정규직하고로 전환시키기로 한다. 하는 게 그 조항에 있거든요. 아니, 만 2년 근무하면은 정규직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은 반대만 하는 반대한다.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너희는 현실을 모른다. 현장을 모른다.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착한 자본은 없다. 착한 자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2년 지나면은 2년 하루 남기고 나서 해고시킨다. 그랬더니 아무리 세상을 보더라도 그건 너무 비뚤어지게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될 게 하나도 없어. 저하고 만난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권선배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권선배도 좀 삐딱하네요. 세상 보는 게. 그때 제가 야 임마 착한 자본은 없어. 안 했잖아요. 하루 이틀 쉬고 해고시켰습니다. 좀 그렇게 냈지만은 그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하고 뭐 비판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때서부터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지 않았으면은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졌어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무상급식의 시대, 누가 열었습니까?
민주노총이 열고 민주노동당이 열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내걸고 우리가 하겠다 그럴 때 헛꿈 꾸지 마라 그랬습니다. 2002년 대선 토론 때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상대가 노무현 당시 후보였어요. 토론장에서도 너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허무맹랑한 거다 이야기하고 토론 끝나면은 나오면서 아이고 권 위원장 권 후보는 참 좋겠어요. 왜? 뭐 이야기 되는 거 안 되는 거 마음대로 이렇게 내뱉어도 책임도 안 지고 그 무슨 소리인지 무상급식, 무상보험, 무상교육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책임 못 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후보예요. 그렇게 나하고 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헛꿈이었습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무상급식 시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열려서 지금 학교 비정규직 겨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전국 곳곳 모든 식당에서 그 무상급식을 위해서 모든 학교 식당 설치하고 그래서 돌봄 노동자들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도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졌잖아요. 이 엄청난 거를 해냈습니다. 무상교육 대학교까지 등록금 내지 말자고 그랬는데 대학교까지는 안 됐지만 고등학교까지 지금 수업이 없잖아.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그 전에서부터 없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무상교육 내걸고 했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그럼 좋다.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수업이 없애자. 그 지금 없잖아요. 그 대학교 반값 투쟁을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했는데 학생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이렇게 분당되면서. 그 했습니다. 무상의료 내가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고 내 주위에서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의료 전 노조위원장도 유지현 위원장도 암 걸려가지고 우리 주위 혜택 본 사람은 암 걸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 없으면은 가산 탕진했어요. 암 치료인데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무상 교육을 해야 되지만은 제1차적으로 암과 같은 희귀병에 걸렸을 때 이거 본인 부담 없도록 하자. 건강보험으로 하자. 누가 했습니까? 민주노총이 건강보험 통합할 때부터 즉 지역의료와 직장의료가 있을 때 그걸 통합해서 낸 게 오늘 건강보험이잖아요. 그거 만들 때부터서 내건 게 뭐습니까? 국민 여러분, 새로운 보험 체계가 들어서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보험공단이 만들어지면 뭘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모든 병 치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공개하니까 보수 세력이 저 허무맹랑한 집단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암과 같은 95%는 건강보험으로 됩니다. 5%는 본인 부담. 내가 설암 걸려가지고 수술했거든요. 그거 보니까 내가 혜택 보내. 내가 그렇습니다. 혜택 본 사람 많아요. 그거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MRI 찍으면 돈 많이 든다고 이래가지고 그 본인 부담으로 다시 돌렸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거죠. 뭐 가지고 내거냐? 건강보험이 적자 상태로 된다. 건강보험은 적자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영국이 그렇고. 이거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거니까. 민주노총이 힘이 약화되다 보니까 진보 정당의 분당이 돼가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어제 이 지금 화물 언제니 뭐냐 한다는 입판에 어제 바로 MRI니 다른 것 특수 이렇게 본인 부담을 늘리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런 거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게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 선거에 97년 내보내면서 국민 21년 내보낼 때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재벌 해체, 정리해고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이 세 가지가 핵심 서구론이었어요. 재벌 해체하여 경제민주화 이렇게 하자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니까 야 재벌 해체하면은 뭐 먹고 살라고 우리 조합원들이 그 해당 업체들이 아이고 위원장님 이거 우리 그럼 우리 받고 없는데요. 실제로 막 정책을 하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기업을 해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주영 회장의 말하면은 일가의 황제식 경영 삼성의 이건희, 이병철, 이건희, 황제식 경영, 이 조직을 해체시키고, 그거 누구가 주인 되자는 건데, 누구, 이거 왜 반대하냐. 노동자가 거기 경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워낙 재벌 해체는 그거 하니까, 나중에 타협에서 바꾼 용어가 재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재벌 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대로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이렇게 씹었잖아요. 경제 민주화의 뭐냐면 핵심은 소득의 평등인데 이 소득의 평등에서 자산의 평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 요새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하룻밤 사이에 1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산은 얼마나 이 자산의 불평등 이게 말이나 되는 사회냐 이게. 이 자산의 불평등을 자산의 평등까지 소득의 평등에서 자산의 평등화로 이게 민주노총의 구호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탄생할 진보정당의 구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하는데 정치개혁하는 거는 생략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만 들을까요? 국민을 민주당 요새 생색을 내잖아요. 권리당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꿈이나 꿨습니까?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당비를 내는 당원이고 당원의 주인은 체제하니까 비스름하게 색깔만 조금 한 게 지금 오늘날 국민의힘 민주당이잖아요. 권리당원 뭐 하는데 그것도 6개월에 1,000원인가 3,000원 이렇게 형태를 우리가 국회 들어갔을 때 국회 엘리베이터에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 보좌관도 못하는 거야.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국회는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거부터 해야 될 거냐? 조그만한 거지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무용지물로 만들 거냐? 다른 당은 보좌관 못 하거든요. 어디 국회는 우리는 보좌관들 타고 이러니까 옆에서 이거 의원들만 타는데요. 아니 여기 의원들만 타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보좌관 태우니까 눈 흘게 보고 뭐 그러다가 타고 보좌관뿐만 아니라 면회 오는 사람도 타십시오. 국민의 주인인데 실제적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전용 엘리베이터를 무력화시켰어요. 나중에 그 법제화시키는 민주당의 모 의원이 법을 해갖고 생생을 혼자 다 냈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정치인이 됐어요. 이름 안 될 먹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런 말하면은 민주노동당이었어요. 이런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요? 다시 하면 안 된다고요? 실패했다고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 안 된다는 논리였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좀 직설적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갱기네.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실. 강령, 이념의 문제입니다. 저 아까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도사가 되겠다고 저 개별적으로는 많이 입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대표는 위원장님 안 돼요. 왜? 우선 강령, 이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사회주의 받아들이겠어요? 어느 쪽 사회주의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못 받아들입니까? 저는 다 받아들이려고 봅니다. 그걸 내걸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냐? 첨예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처음 이야기야. 아까 제가 중간에서 절대로 안 돼 하는 주로 인사정이 양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용어를 정말로 안 쓰고 갖고 안 쓰려고 그러는데 뭐 손쉽게 NLPD 그렇다. 나는 사실 NLPD 그런 거 별거 없어. 무조건 하면 되는 거지. NLPD가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저 그렇게 해서 NLP 하고 양쪽에 누우면 안 돼요. 왜 하니까 그럼 NL이 뭐고? 그럼 이러고 위원장님 진짜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PD가 뭐고? 명청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안 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니만 다 죽는 게 아니라 네 입으로 맨날 뱉는 게 뭐냐?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죽어나는 거는 너가 죽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노동자 민중이 죽어나는 거야. 너 인마 사기꾼 치는 거 아니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사기꾼 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싸우면서 건설된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냐? 토론하고 맞다. 그래서 합의된 게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저 타협점이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바로 하다가 안 된다 하고 여왕절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노동 강령범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혁명하자며 혁명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하고 권력 잡자며 그거 좋다. 또 무슨 네 사회주의 하자며 또는 네 뭐 하자며 그런데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뭐든 그러면은 정당하고 정당은 정책을 내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사회주의 정책이 뭐냐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인데 민주적 사회주의 정책이 뭐냐? 예를 들자면은 민주농당이 되면은 복지국가 건설을 하는데 복지국가 건설을 하는데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 100년의 투쟁 끝에 만들어진 거다. 36개월 저게 1년 7, 8월 중에서 한 달간 휴가하는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럽 노동자들 100년의 투쟁 끝에 그 당의 국회에서 권력 잡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데 너는 뭐냐. 정책의 차이를 다르게 내걸 수 없습니다. 다르게 실증했거든. 그럼 다시 안 돼요. 강령 이념의 문제. 사회주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패권의 문제? 위원장님 안 돼요. 왜 하니까? 그 어느 집단 말이지 쪽수 많고 그래갖고 패권 노름도 할 텐데 또 뻔한데 또 뻔한데 그거 왜 합니까? 이래. 그거 왜 합니까? 같이 하던 사람도 그러게 내 그 집단 생리 내가 더 잘하는데 이제는 그 패권 노름 쪽수 노름에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말라고 안 돼. 안 됩니다, 여기. 그런데 그때 없었나요?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 나와요. 민주노동당을 경영하면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용산지구당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때는 제가 당 대표였습니다. 양쪽 불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할 거냐? 강가는 길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쪽수는 이제. 그 이후에도 몇몇 지구당에서 문제 불거질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이제 보따리 싸러 삽시다 어쩝시다 이렇게 하고 그 과정을 겪어냈어요. 민주노동 때 없었던 거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 북한 핵 문제. 민주노동당 때 없어요. 제1차 핵실험을 떼었을 때 야단 났습니다.
조선이 누가 대문짝만하게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이에요.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다. 자율에게 의한 뭐 핵실험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당 안에서도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그때는 저 당 대표 아니었습니다만 8시간 토론 제가 주제를 했습니다. 각각 쉬었다 가고 공통분모 찾아냈잖아요.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신뢰의 문제? 못 믿어요. 민주노동당을 당명을 채택할 때 70개에서 10개를 줄이고 10개가 이제 저기 발기인들 총회할 때 들어갈 때 가고 4개를 꾸렸어요. 민주진보당이 있고 민주노동당이 있고 통일사회당이 있고 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 주제를 저거 하니까 5분간 발언을 줬어요. 지지 발언. 한 교수가 통일사회당을 보는데 내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5분 되면 딱 끊습니다 이랬거든. 5분 돼서 딱 끊었어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연설은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한 30초도 안 갔어요. 대기업 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딱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 중심 진보 정당 만들자 외치는데요. 민주노동당 하면은 우리 조합원들 물어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그런 정당 있으면 당원 되겠다고 그런다. 우선은 노동자 당원이 많아야 될 거 아니냐. 민주노동당을 합시다. 요 말만 하나 딱 끝났어요. 사실은 민주진보당에 들어갈 때 70%가 민주진보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민주진보당을 비판하는 한 교수가 나와서 대만의 그 구구 집단 우리가 그 어떻게 창피하게 그걸 따라가냐. 민주진보당 약진하면 민진당 그래요. 지금 대만의 진보당을 우리가 어떻게 그 대만의 구구 집단을 따라가느냐. 사실은 그거 좀 다른데 어쨌든 그게 떨어지고 근데 민주노동당에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 성명을 했던 분이 내가 사회 속에서 보니까 저하고도 늘 이야기했던 교수입니다. 마크시즘에 제일 정통하다는 분이고 그런데 이 사회에서 보니까 나가더라고요. 민주노동당 당명이 채택될 때 그때 그래서 잠깐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나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려 이런 정당하고 참 이런 자들하고는 정당 못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박 교수님 해야죠. 딱 이랬습니다. 저 점잖은 말만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에게 따라붙는 게 X 2개 있잖아요. PD 못해요. 내가 어째 고립했지 그래서 결국 안 했습니다. 저 이 말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안아서 정리한 게 민주노동당이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제일 첫째 기여는 이른바 NLPD 성향의 이당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결합한 정당이었다. 그 다음에 화학적 통합으로 가고 있었다. 화학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길목에서 분당이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신뢰할 수 안 된다는 건 다 핑계다 이거죠. 이념의 문제, 신뢰의 문제, 감정,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다. 그동안에 수없이 깊었습니다. 이게 다. 그러면은,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하면. 저는 요즘을 분당의 업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업보를. 안 한다. 실제적으로 지금 진보정당,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노동당이나 또 녹색당까지도 존재감이 없잖아요. 정의당은 원내 제3당으로 되어 있어서 언론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향력 면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안 됐으면은 저는 지금 분명히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내교섭단체가 되어 있었으면은 화물연대 파업에 갔을 때 이렇게 결말이 났을까요? 화물연대까지 파업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에 되어 있었으면은 이럴까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길목에 들어서 있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길목에 들어서는 속에서 우리는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가슴을 치고 정말 진보정당의 대표가 지금 뭡니까? 정의당이 진보정당 대표로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2대 때 나올 때까지도 그랬어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에 힘합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그분들 스스로가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은 진보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민주정당이고 저는 개혁정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식 사람들 언론 진보정당이라면은 정의당을 떠올립니까? 진보정당 하면은 진보당을 떠올립니까? 진보정당 하면은 민주당을 떠올려요. 민주당을. 이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되어 있는 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분당의 업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들어서서 국회 안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 거냐? 그럼 달라졌다고.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민주노총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다시 견인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표를 분명하게 써야 된다.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동자 정치 세력가라는 이 포괄적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제. 적어도 정치위원장들 동지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이 노동자 정치 세력가를 중심적인 사업으로 하겠다는 분은 포괄적 용어 쓰지 말고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진보 통합을 이루겠다 정당을. 민주노총 조합이 중심이 돼서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국가 권력을 쟁취하도록 하겠다. 1차적으로는 2023년 총선에서 그 정당이 힘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해고 그냥 노동자가 정치의 주인 되는 세상 만들고 해서 우리 열심히 단결합시다.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좋게 하자고 해서 단결하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속에 어느 걸 포함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표 찍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하다가 간분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하다가 간분들 문제가 많죠. 그러나 민주당에 표 찍은 분들 있습니까? 책임은 누구에게있습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진보정당이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노총이 만든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분명하게 내걸고 희망이 보이고 대안이 되었으면은 우리 조합원들이 민주당에 표 찍겠냐는 거죠.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표 안 찍습니다. 그걸 우리는 봤잖아요.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을 때 1년도 안 돼서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 드디어 우리가 희망을 봤다. 우리 이 보수 정치인들, 금권 정치, 패거리 정치, 이 지역주의 정치에 이 병들어서 있는 이 한국 정치를 바꿔나가고 한국 세상을 바꿀 사람들, 봤다. 누구냐?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총이 만든 민주노동당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창당한 지 2년 안 됐을 때도 박수 쳐줬습니다. 2004년에 10명의 의원이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신을 가지고 민주노총이 당당하게 자신을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거 안 하면은 뭐냐? 안 하면은 다 죽는데요. 그리고 우리 창원에서 온 동지들 몇 분 계신데 제가 수술하기 전까지는 2018년에 창원에 있었거든요. 술집에서 비정규직 동지들 많이 만납니다. 술 한잔 먹다 보면은 그럼 뭐 처음에는 들어가면 얼굴 다 하니까 막 이렇게 뭐 피식피식하고 얼굴도 돌리고 제가 그런데 얼굴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껍. 아이고 이게 뭐 니 술은 다 나왔어 언제 한번 보자. 그럼 처음에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억적 부리고 뭐 앉아서 이야기하다 딱 보면 위원장님 보면은 민주노총이 떠오른다. 그래 한참 처음에는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비정규직 투쟁한다는 말 하지 말아요. 그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한다 그러면 우리 머리가 치솟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고 말만 하고 뭐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불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도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 있고 민주노총과 한 거 손잡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돼. 이거를 푸는 건 어떻겠냐? 완전히 지금 말까 흩어져 있어가 되겠냐? 그럴수록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된다 하고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당당하게 자신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분명히 길이 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민주노총 당면 과제가 2024년 총선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고 투표에 참여를. 제가 요즘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투표 안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 투표하더라. 그러면 투표하면은 이왕이면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에 찍자. 한참 설명하면은 희망이 보이면은 찍죠. 이렇게. 반성하고 새롭게 하면은 찍죠. 이렇게.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아예 투표할 생각도 없다. 투표할 생각, 찍을 정당이 없어 투표 안 한다. 찍을 정당 이런 정당이면 그러면 투표하죠. 분명히 내 걸면은 전 달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나중에 정당 참여하도록 보고. 제가 그 수록이 됐는데 새로운 진보 정치가 요구된다는 글을 이렇게 하나 고대노동대학원 작년에 창립 심포지움에서 거칠게 발표를 한 게 하나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기후 위기,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노동의 위기, 이거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거 보잖아요. 저 딱 앞으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 발정된 거.
5분 정도의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쓰는 말이 있거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5분 정도에 정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레미 레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게 1995년이에요. 그 핵심 요지가 그때 기계화로 일자리가 잃어가고 있다고. 노동운동하서는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잃어갔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그때 민주노총도 없고 진보도 거기에 눈길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맨날 우리는 그런 이야기하면 투쟁하느라고 바쁜데 그러는. 투쟁을 왜 하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지금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거기에 뭐 돛담배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함정도 지금 침몰되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그때 이미 그랬습니다. 지금 로봇이 지금 실제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도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에 맨날 하는 판사도 지금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판사가 더 정확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정확하게 옵사이드 판단하는 게 뭐였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도입이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죠? 인공지능이 온 사회를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들 지금 실제로 이 로봇 택배가 바로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만 지금을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도로 사정이라는 게 이런 게 지금 안 따라져서 없고 일시에 이걸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들 가면 요새 서빙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 와서 하는데 여러 곳 있잖아요. 나도 당연 뭐 봤는데 겪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둥그런 거 갖고 주문하세요. 그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요새 나보고 하고 대표님 이거 처음 보는 겁니까? 그 보니까 주문하라고 하고 아이고 나는 아날로그 시대라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앞으로 나는 세상 못 살겠네 이러겠습니다. 실제로 음식점에도 그렇게 하거든. AI 인공지능 로봇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새로운 정치를 안 하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공공의료 강화하자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나요? 앞으로 어떤 정부 들어선다고 하나 안 합니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에서 했고 새로운 정치를 할 때 이게 없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 노동의 위기는 더 큰 문제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노동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지만은 제가 쓴 아주 완전히 정리한 용어는 아닌데 공익노동이라는 개념을 읽겠습니다. 왜 새로운 사회주의가 필요하냐? 사회주의 생산시설의 문제거든요. 이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재벌들에게 맡길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카카오 목통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거 더 세게 가는데 로봇이 인간노동 대체는 막을 수 없다. 오는데 누가 하냐? 국가가 관리하자. 국가가 관리하자는 거예요. 로봇의 생산시설도 국가가 하지 않아요. 현대 재벌에게 맡기지 말자. 지금 현대 재벌이 세계 최대의 로봇 회사 인수해가지고 보스턴에 인수해가지고 국가가 새로운 그걸 나가려고 그러는. 현대 재벌에서 지금은 내연 자동차 포기는 10년 전에 다 이미 그랬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만 모르고 있지. 그리고 업종도 새롭게 UAM이라 가지고 그 바꾸려고 그러고 로봇으로 가지고 현대가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거기에 맡기겠냐 이거지. 로봇의 사회화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러면 수입은요. 지금 우리 하면 개인 소득세 다 내잖아요. 로봇이 하나 다 넣어도 하면 로봇세 해가지고 그 세금 내죠.
내 자랑 같지만 로봇이라는 것을 내가 개념 구했더니 세계에서 내가 제일 먼저 상을 했더라고요. 누구 이야기하니까 피식 웃던데 모든 생학자들 로봇에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어? 지금 영국의 새로 든 저기 순핵 정부는 횡재세까지도 하잖아요. 에너지 위기에 의해서 에너지 회사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세금 매기자 이거죠. 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유세입니까?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새로운 이 저기 AI는 특히 로봇을 국가가 관리하면은 수입원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조금 다 전체 노동자는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는 뭐 하고요? 아, 편안하게 놀고 살아가는 돈 국가가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 맞죠? 그러면 이거 또 헛꿈 꾸네 이렇게 하는. 헛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헛꿈이 아닐 거예요.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로봇의 지배를 재벌이 하느냐 자본이 하느냐 바로 노동자가 하느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이 하느냐 민주노총의 중심이 된 노동자 정당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차이인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시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심돼서 노동자 중심의 정당을 만들고 10년 준비를 해서 10년 후에는 로봇의 지배를 국가가 하고 당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꿈 같나요? 아닙니다. 올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처럼입니다. 10년씩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10년을 준비하자. 이게 특히 로봇의 사회화는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거든. 로봇의 사회화를 내걸면은 저는 분명히 그 정당에게 그 정당을 지지하고 국민이 모아줄 확신을 갖습니다. 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꿈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려야 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돌봄 노동자들을 만들겠다, 민주노총이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민주노총이 맨날 이건 내걸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우리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리입니다. 꼭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은 또 도랑치고 과자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도 투병 생활 중이거든요. 병 걸렸다고 그러지만 말은 씩씩하게 오늘 잘하죠. 다들 그래요. 아, 그냥 이제 목소리 들으니까 환자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바꿔서 이렇게 나는 이런 거 하면 병이 나. 와서 좀 떠고 노동자 정치 세력 갑시다. 민주노총이 만듭시다. 이렇게 해야 내 공룡계 병이 낫는데, 이 뭐 병 낫게 하는 치료사가 또 없고, 그래서. 그래서 저 건강에 관한 책들을 딱 읽어보고, 뭐 나름대로, 터득도 하고 그런데, 저 끝에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는 70%는 의사가 치료하고, 30%는 본인이 치료한다. 지금은 조금 단계를 지나면 70%는 본인이 치료하고 30%가 의사가 치료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걸 잃는다. 김영삼이 저 돌대가리 하고 그러는데 그 김영삼이 진짜 진리 같은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못 빌린다는 거. 건강 잃고 나니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건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 연구소하고 영국의 한 연구소, 이 3개 연구소가 20년 동안 쭉 임상 걸고 연구를 했어요.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율이 제일 높더라. 그래서 그 연구 결론은 사회적 활동을 해라. 그러면은 사회적 활동이 뭐겠냐?
그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거 아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영화 하나 볼까? 영화 보고 너 영화 본 게 느낌이 어떻더냐고. 책 하나 읽고 너 책 읽고 어떻더냐. 이렇게 토론하는 거 그것 사회적 활동이다. 더 좋은 사회적 활동은 인간 사회가 나아지는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되면은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최고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볼 때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아, 민주노총 중심에서 노동자 정치세력가 될 거냐 안 거냐 모여서 토론하자. 얼굴 붉히더라도 그때만 헤어지면 얼굴 붉히지 말자. 이게 모여서 하는 것 이게 제일 멋진 사회적 활동이다. 여러분들 오늘 건강해서 오래 사는 비결을 하나 전수받았으니까 나한테 대갚아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